자, 다음은 타이어 공기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의 마모하고 주행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즉, 과도한 공기압은 그리고 충격에 의한 타이어의 저항력을 또 약화시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타이어 공기압에 따른 타이어의 주행 성능을 한번 살펴보면은,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지면이 단단한 토양, 즉 아스팔트, 즉 온로드죠. 온로드에서는 당연히 공기압이 증가함에 따라 주행 성능이 향상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주행 성능, 즉 쉽게 말해서 구름 저항이죠. 구름 저항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증가하면은 변형이 감소하기 때문에 구름 저항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이 감소하면은 변형이 증가하고, 그리고 수직 발력이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뭐예요? 회전에 대한 발력 모멘트가 커져서 결국 회전 저항, 즉 구름 저항이 커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공기압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주행 성능이 향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면이 연약한 토양, 즉 오프로드죠. 오프로드에서도 특히 이제 소프트 터레인, 소프트 소일 같은 데서 주행을 할 때는 공기압이 높을 경우에는 결국 뭐라 그랬죠? 접지 면적이 작아진다 그랬어요. 공기압이 높으면 접지 면적이 작아지고, 그리고 접지 면적이 작아지면은 치마가 증가한다 그랬죠. 치마가 증가하니까 결국 구름 저항이 증가하게 돼서 결국 주행 성능이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공기압이 낮을 경우에는 접지 면적이 넓어지고,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 역시 뭐예요? 치마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주행 저항이 감소하게 돼서 결국 견인 성능이 향상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공기압 효과는 결국 뭐예요? 온로드하고 오프로드하고는 반대 개념으로 나오죠. 온로드에서는 공기압이 증가할수록 구름 저항이 감소해 가지고 결국 주행 성능이 향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는 반대로 뭐죠? 공기압이 감소를 해야 주행 성능이 향상한다 그랬습니다. 즉, 공기압이 감소하면은 결국 접지 면적이 넓어져서 치마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구름 저항, 여기서는 구름 저항이라기보다는 오프로드에서는 뭐죠? 토양의 다짐 저항이라고 그랬죠. 치마가 적게 되면은 그 토양을 넘어가야 되는데, 치마가 적어지면 넘어가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는 공기압이 낮을수록 주행 저항이 감소해서 결국 뭐죠? 주행 저항이 감소하면 결국 뭐예요? 잉여 구동력이 증가하겠죠. 구동력이 동일하다고 치면은 주행 저항이 감소하면 잉여 구동력이 커지게 되고, 즉 온로드에서는 그 잉여 구동력을 차량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고, 오프로드에서는 그 잉여 구동력을 견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업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견인 성능이 향상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공기압을 너무 낮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너무 낮추면은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찌그러지겠죠? 그럼 결국 뭐예요? 공기압이 약하면 결국 많이 찌그러지면서 카커스의 변형이 커져서 타이어가 결국 파손되기 쉬운 그런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 다음 그림은, 먼저 왼쪽 그림은 공기압에 따른 구름 저항 계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2장에서도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X축은 공기압, Y축은 구름 저항인데, 먼저 콘크리트에 대한 선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타이어의 공기압이 증가할수록 타이어의 변형이 줄어드니까 구름 저항이 감소하게 되겠죠. 결국 구름 저항 계수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노면이 단단한 노면에서는 타이어의 공기압이 증가할수록 구름 저항 계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나게 될 거고, 그리고 오프로드는 오프로드인데 아주 연약하지 않은 이런 오프로드, 보통 아스팔트, 즉 도로가 포장이 돼 있지 않은 오프로드면서도 차량이 주행하기에 단단한 토양들도 있긴 있죠. 그런 경우, 그래서 경질토, 단단할 경우입니다. 이런 데서는 타이어 공기압에 따라서 구름 저항 계수가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질토, 즉 모래 성분이 들어간 이런 굉장히 연약한 토양입니다. 연약한 토양에서는 공기압이 당연히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공기압이 증가하면 접지 면적이 줄어들게 돼서 치마가 많이 되게 되고, 치마가 많이 되면은 결국 뭐죠? 그 치마된 것만큼 타이어가 그거를 넘어가야 되니까 구름 저항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름 저항 계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연약한 토양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이 감소할수록 구름 저항 계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수치는 뭐죠? 요거는 타이어에 대한 겁니다.
7.50 곱하기 이거 뭐죠? 외경이라 그랬죠? 외경으로 표시한 거. 자, 타이어 폭. 자, 그리고 외경.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단단한 지역에서는 공기압이 낮으면은 자, 구름 저항이 감소하고, 그리고 아주 연약한 집안에서는 공기압이 감소하면은 거꾸로 공기압이 증가하면은 구름 저항 계수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오프로드라고 하더라도 그 특정 구간, 어떤 특정 정도 강도에서는 공기압이 증가함에 따라 구름 저항도 감소하겠지만, 어느 강도 이하로 토양이 강도가 낮아질 때는 결국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자, 공기압이 감소함에 따라 자, 운동 저항, 즉 구름 저항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경계 조건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X축이 자동차의 속도, 주행 속도고, Y축이 자, 구름 저항 계수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바이어스 타이어, 그리고 밑에는 자, 레이디얼 타이어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 레이디얼 타이어는 구름 저항 계수에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레이디얼 타이어는 고속 주행용으로 적합하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자, 구름 저항 계수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쳐요. 자, 요 범위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위아래 이렇게. 자, 근데 바이어스 타이어는 자,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구름 저항 계수가 이렇게 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래서 레이디얼 타이어가 바이어스 타이어보다는 자, 고속 주행에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타이어의 트레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타이어의 기본 구조에서 자, 지면과 닿는 부분이 트레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숄더부가 있고, 그리고 뭐예요? 완충작용을 하는, 굽어졌다 펴졌다 해주는 완충작용을 하는 부분이 양쪽에 사이드 월브가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이거 다 고무 부분이죠. 트레드부, 사이드 월브, 트레드부, 그리고 숄더부, 사이드 월브는 전부 다 이제 고무로 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지면과 닿는 부분을 우리가 트레드부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면과 닿는 부분. 자, 근데 이렇게 타이어가 노면과, 즉 지면과 닿는 부분에는 이 트레드가 있는데, 이 트레드에는 보면은 뭐 홈이 파여 있고 막 이렇죠. 홈이 파여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트레드 패턴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타이어의 트레드는 제동력, 구동력, 혹은 견인력의 증가, 혹은 조종성, 안정성의 향상과 어떤 사이드 슬립,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사이드 슬립은 뒤쪽에서 조금 다룰 겁니다. 사이드 슬립은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쭉 직진을 하다가 이렇게 선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커브를 틀면은 자동차 타이어를 이렇게 커브 틈 그대로 도는 게 아니라 자동차 자체의 원심력 때문에, 자, 우리가 원운동을 하면 원심력이 생겨서 밖으로 밀린다 그랬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돌 때는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타이어가 방향대로 그대로 커브를 트는 게 아니라 타이어가 약간 좀 밀려나게 돼서 약간 최초 타이어 방향보다 회전 반경이 좀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거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 증상은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마찰 계수가 작아도 더 많이 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슬립이라는 것은 선회할 때 자동차가 자, 타이어 그 가로 방향으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가 사이드 슬립이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와 같이 이 트레드 패턴은 이런 여러 가지 이 형태, 이런 특성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드 슬립을 방지도 하고, 그리고 타이어의 방열이라든가 뭐 소음 발생의 감소, 승차감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 트레드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트레드 패턴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4가지 정도를 여기다가 이제 서술을 했어요. 자, 제일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리브형 타입이 있습니다. 리브형. 자, 리브형은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타이어를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바닥면이죠. 타이어 바닥면. 자, 타이어가 진행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게 직진 방향입니다. 그때 진행 방향에 자,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홈이 이렇게 타이어에 파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파져 있지만 뭐 직선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게 진행 방향, 즉 타이어의 폭에 대해서 직각 방향 혹은 타이어 진행 방향으로 홈이 파져 있는 것을 그걸 트레드 패턴 중에서 리브 타입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리브 타입의 타이어는 타이어의 원주 방향, 원둘레 방향으로 연속한 홈을 이렇게 설치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리브형 타입의 특징은 회전 저항, 타이어의 회전 저항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슬립, 옆으로 이렇게 선회할 때 옆으로 밀려난다 그랬죠.
이 사이드 슬립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에 자, 조종성이라든가 안정성, 그리고 우리가 승차감이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소음의 발생이 비교적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장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리브형은 주로 승용차 혹은 경트럭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승용차 타이어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죠?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러그형이 있습니다. 러그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이게 뭐죠? 원주 방향이 아니라 뭐죠? 원주의 직각 방향으로, 혹은 물론 완전히 직각은 아니어도 하여튼 이게 이렇게 경사져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원주 방향이 아니라 원주 방향의 어느 정도 각도를, 즉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러그형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그형은 타이어 원주 방향의 직각으로 홈을 설치한 형태고, 물론 직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경사가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러그형은 비포장 도로에서 구동력이나 제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나 이제 소음이 큰 단점이 있고, 그리고 고속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러그형은 이런 승용차 같은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트럭이라든가 버스 혹은 소형 트럭 혹은 건설 산업용 차량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러그형은 이렇게 홈으로 이렇게 파진 것도 있지만 일반 진짜 연약지에서 주행하는 건 이 러그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안으로 홈이 파져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진짜 연약지에서는 이 러그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마찰력으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 러그가 돌출이 돼서 토양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토양을 절단시키면서 구동력을 자, 추가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러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브하고 러그가 병용된 혼합형이 있어요. 즉 가운데 있는 거는 뭐죠? 이게 리브형이라 그랬고, 양쪽 사이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러그라 그랬죠. 러그형. 자, 결국 리브 러그 병용형은 결국 뭡니까? 리브형의 장점하고 러그형의 장점을 다 갖기 위해서 만든 거죠. 두 가지의 장점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브형과 러그형을 합성한 형태로서 중앙의 리브형 패턴에서는 조종성과 안정성, 그리고 사이드 슬립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양측의 러그형 패턴, 여기서는 구동력, 제동력을 얻도록 한 것으로 포장과 비포장 도로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리브 러그 병용형은 두 개의 장점을 다 갖도록 만든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장점을 모두 다 갖지는 못하는 타이어라고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블록형 패턴이 있습니다. 즉, 이게 리브라든가 러그형처럼 이렇게 쭉쭉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블록형은 뭐예요? 하나의 패턴, 하나의 뭐 홈, 이렇게 뭐 동그라미라든가 사각형이라든가 하나의 단위 형태로 모양, 어떤 형태로 해서 도형 형태로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독립된 블록으로 구성이 되며 눈이나 진흙 땅에서의 조종성, 안정성이 좋고 제동력, 구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이런 블록형 패턴이 바로 어디 사용되냐면은 보통 스노우 타이어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혹은 건설용 차량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할 때, 자, 광폭 타이어 설명할 때 단점으로 우리가 수막 현상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그랬는데, 자, 한번 수막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막 현상은 자, 하이드로 플래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 수막 현상이 뭐냐면은 자동차가 물이 고여 있는 도로를 주행할 경우, 자, 어느 속도를 초과하면은, 자, 물론 물이 고여 있는 주행할 경우에도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관계는 없어요. 근데 물이 고여 있는 도로를 좀 고속으로, 상대적으로 고속으로 주행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속도, 특정 속도가 있겠죠. 그거는 타이어의 어떤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로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조금 틀려요. 자, 하여튼 물이 고여 있는 도로를 특히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타이어의 트레드가 노면의 물을 헤쳐내는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어 타이어는 물의 얇은 막으로 노면에서 차단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타이어는 무리를 활주하게 돼요. 즉, 원래 타이어가 있으면 자동차의 주행은 어떻게 되죠? 타이어와 노면 간의 마찰력, 즉 마찰력에 의해서 구동력이 발생을 해서 그 구동력에 의해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물이 고여 있는 도로를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이 타이어가 이 바닥, 지면의 타이어가 바닥에 접촉을 해야 마찰 계수에 의해서 마찰력을 발생시킴으로써 구동력이 발생해서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되는데,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을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이 타이어가 바닥에 완전히 닿는 게 아니라 물에 떠서 가는 형태로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와 같이 되면 타이어는 무리를 활주하게 돼요. 그래서 노면과 타이어 간의 점착력이 상실돼요. 즉 달라붙어 있지 못한다는 거죠. 즉 마찰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수막 현상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 맨 처음에, 자, 여기 이렇게 바닥에 대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경우는 하이드로플래닝, 즉 수막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이 물이 고여 있는데 차량이 그대로 정지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행하지 않고 정지 상태에 있으면은 물이 고여 있더라도 타이어는 물을 뚫고서 지면에 타이어가 닿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굴러가요. 구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주행을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어는 물을 뚫고서 지면에 타이어가 바닥에 닿기 때문에 마찰력을 발생시켜서 구동을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될 거예요.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자, 근데 차량이 이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고속으로 주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도를 점점 빨리 증가를 시키다 보면은, 자, 타이어와 이 물, 수면이죠. 수면 간의, 자, 접지 면적에서 어떻게 돼요? 접지압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이제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타이어의 앞부분이 서서히 뭐예요? 지면에 닿지 못하고 이렇게 물 위에 뜨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상태가 바로 수막 현상, 즉 하이드로플래닝이 일부 발생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면에 닿는 부분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접지력이 약해지고 결국 뭐예요? 마찰력이 제대로 안 나와서 결국 구동력이 약해지게 될 겁니다. 이만큼 떴다는 거는 누르는 이 지면에서의 발력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플래닝, 즉 수막 현상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타이어는 바닥에 닿지 않고 거의 물 위에 떠서 물 위를 활주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이드로플래닝이 발생하면은 타이어가 지면에 닿지를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지면과의 마찰력이 작용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럼 어떻게 해요? 구동력도 발생도 안 하지만 더 위험한 건 뭐죠? 만약에 쭉 진행을 하다가 곡선로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곡선로면은 커브를 타이어를 틀어서 곡선로가 되면 지면에서 마찰력에 의해서 커브를 틀어서 가야 되는데 하이드로플래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커브를 틀더라도 타이어를 돌리더라도 그냥 미끄러지면서 정면으로 그대로 가게 직진을 하게 되니까 큰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이드로플래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막 현상을 일으키면 비구동륜, 즉 만약에 뭐 뒷바퀴 구동이다 그러면 앞바퀴가 비구동륜이 되겠죠. 앞바퀴 구동 방식이면 뒷바퀴가 비구동륜이 되겠고, 자, 이러한 수막 현상을 일으키면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비구동륜은 단시간에 회전이 딱 멈추게 되고, 그리고 동력이 전달되는 구동륜은 어떻게 돼요? 공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회전을 해요. 근데 밑에서 마찰력은 못 내고 그냥 회전만 하는 겁니다. 즉 마찰력이 발생 안 하니까 구동력을 전달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럼 결국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이 차량은 구동력도 거의 발생을 못 시키고, 역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도 안 되고 마찰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향, 커브 틀 때 조향도 력도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구동, 제동, 조향의 모든 성능이 작용하지 않는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막 현상이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수막 현상, 즉 하이드로플래닝을 방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저속으로 주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속으로 주행하면은 타이어가 그래도 물을 뚫고서 지면에 계속 닿게 돼요. 그래서 저속으로 주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저속이라는 기준은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 제법 이제 도로에 좀 차 있을 때 보통 이 수막 현상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속 한 80km 정도에서 100km 그 사이, 한 80km 정도부터 이제 하이드로플래닝이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수막 현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뭐 비가 많이 오고 그런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100km 넘게, 웬만하면 80km 정도 이내 정도로 운전하시면은 하이드로플래닝은 웬만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셔야 돼요. 특히 비 올 때. 비 올 때는 비 올 때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웬만하면은 옆에 차량은 빨리 가더라도
본인은 그거 쫓아가지 말고 가능하면은 저속으로 계속 운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이드로 플래닝이 발생하면 타이어와의 지면 간에 마찰력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운전 기술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핸들 조향이 안 되는데 운전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가능하면 저속으로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웬만하면 80km 이내로 주행을 하세요. 비가 좀 많이 오면은. 그리고 이 하이드로 플래닝을 방지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저속으로 운전하는 거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이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자, 수막 현상을 줄이려면은 공기압을 높여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희한하게 대부분 한 90% 이상이 공기압을 낮추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공기압을 낮추면 어떻게 되죠? 찌그러짐이 타이어 변형이 많이 된다 그랬죠. 타이어 변형이 많이 되면 접지 면적이 넓어져요. 타이어 변형이 많이 되면, 즉 공기압을 낮추면 타이어가 많이 변형하고 그리고 접지 면적이 넓어져요. 자, 그럼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은 지면과 닿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뭐예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기압을 낮추는 게 수막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공기압을 낮추면 접지 면적이 넓어지고 접지 면적이 넓어지면 뭐가 줄어들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 즉 접지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접지압이 감소하면은 당연히 물에 뜰 확률이 많겠죠. 접지압이 커야 물을 뚫고서 지면에 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하이드로 플래닝을 방지하려면은 결국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여야 됩니다. 높이면은 접지 면적이 작아지니까 그래도 물을 뚫고서 지면에 닿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운전하는 사람이 아, 오늘 비가 많이 오네 해가지고 어디 가서 공기압 높이고 이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저속으로 운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기압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기압을 높이는 게 자, 수막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보면은 자, 승용차가 있고 트럭이 있어요. 대형 트럭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트럭보다는 승용차가 빠르죠. 그래서 보통 때 승용차는 트럭을 추월하면서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자, 근데 비가 만약에 굉장히 많이 와요.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발생할 확률이 많죠? 수막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많겠죠. 비가 많이 오면. 그러면 타이어 공기압을 높이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비가 많이 오는데 보통 때는 트럭이 승용차보다 고속도로를 천천히 달리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도 트럭은 막 시속 100km 이상으로 막 달리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 때는 트럭은 승용차보다 늦죠. 근데 비가 많이 오는데도 트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해요. 자, 그러면 트럭이 빨리 달리니까 아, 나도 빨리 달려야겠다 해서 자기도 속도를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 승용차 타이어보다는 이런 트럭이라든가 이런 대형 트럭 이런 타이어가 승용차 타이어보다 공기압이 높습니다. 공기압이 높다는 건 무슨 얘기죠? 결국 트럭은 승용차보다, 즉 대형 차량은 승용차에 비해서 하이드로 플래닝, 즉 수막 현상이 발생이 시작되는 속도가 좀 더 고속에서 발생해요. 고속에서 수막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결국 뭐죠? 트럭은 비가 많이 와도 웬만해서 하이드로 플래닝, 즉 수막 현상이 잘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승용차는 공기압이 낮기 때문에 트럭보다 공기압이 낮기 때문에 하이드로 플래닝, 즉 수막 현상이 좀 더 저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옆에 트럭이 빨리 달리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는 그래도 트럭보다 천천히 달려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굉장히 중요해요. 자,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그랬어요. 자기 운전기술하고도 관계없다 그랬죠. 마찰력이 발생 안 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트레드 보면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다 그랬죠. 혹은 그루브라고 해서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즉 홈이 잘 많이 파져 있고 이런 거는 뭐예요? 밑에 배수가 물이 잘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수막 현상이 좀 발생을 좀 덜 하게 됩니다. 자, 발생을 잘 안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는 뭐예요? 마모가 적은 타이어. 마모가 많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아무리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라고 해도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트레드웰에. 자, 근데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서 자, 마모가 돼서 달아 없어지죠. 달아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홈 자체가 깊이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즉 마모가 많아지면은 결국 홈이 줄어드니까 그냥 평평해지게 되는 거예요. 바닥이 평평하면은 아무래도 물에 잘 뜨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모가 적은 타이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도 좋지만 마모가 적은 타이어, 이 두 개는 결국 어떤 역할이죠? 물론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는 타이어 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결국 마모가 적은 타이어는 결국 뭐죠? 타이어가 오래된 타이어는 결국 수막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에도 뭐예요? 오래 사용하면은 결국 뭐예요? 마모가 많이 되면은 결국 뭐죠? 수막 현상이 발생하기 쉽겠죠. 그래서 3, 4번은 어떻게 보면은 좀 타이어를 너무 오래된 타이어는 쓰지 말라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로 플래닝을 방지하는 방법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4번, 3번, 2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전 습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근데 이 1번, 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속으로 운전하는 거는 운전자가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 플래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저속으로 운전하는 거고, 그리고 이 2, 3, 4는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이어 공기압을 높이는 게 좋고, 그리고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 그리고 마모가 적은 타이어를 사용하면은 자, 하이드 플래닝, 즉 수막 현상을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앞차축과 자, 조향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향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조향 장치는 뭐죠? 조향 장치는 우리가 영어로 자, 스티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스티어링, 이걸 조향이라 그래요. 즉 커브 틀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조향 장치는 자동차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의 주행 안정성은 이 조향 장치하고 그리고 현가 장치, 그리고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그리고 타이어, 앞에서 설명했지만 타이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현가장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이 내용에서, 강의 내용에서는 이 조향장치에 대해서는 조금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현가장치는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가장치가 뭔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여기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현가장치는 우리가 서스펜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자, 보통 스프링 작용에 의해 차체를 지지함과 동시에 차륜의 상하 진동을 완화함으로써 승차감을 좋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충격으로 인한 화물의 파손을 방지하며, 자, 기계 각 부의 과대 부하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 이걸 보통 현가장치라고 합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 보통 쇼바라 그러죠? 쇼크 업쇼바. 자, 그래서 쇼바. 그게 바로 이 현가장치의 대표적인 장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가 우리가 주행을 할 때 보통 지면으로부터 충격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러한 지면에 대한 충격을 즉 완화해주는, 즉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처음 시작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타이어에서 먼저 충격을 자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는 게 뭐냐면 이 현가장치. 자, 현가장치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차량의 충격을 자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내용에서는 자 조향장치에 대해서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향장치의 기본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뭐 순환 볼식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렉피니언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순환 볼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여기 타이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앞바퀴가 되겠죠. 조향을 하는 거니까 앞 타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차축. 자, 그럼 여기 이제 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브를 틀 때, 즉 조향을 할 때 이제 핸들을 이렇게 틀어요. 그럼 핸들을 틀면은 핸들에 이렇게 컬럼축,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핸들 축이 이렇게 있어요. 핸들을 돌리면은,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핸들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문 용어로는 핸들이라고 안 하고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향 휠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조향 휠이라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핸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은 요 축, 컬럼축이라고 돼 있죠. 핸들이 고정된 축, 붙어 있는 축이 이렇게 같이 회전을 해요. 자, 이런 회전을 하면은 이 핸들의 회전력이,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조향기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웜기어 방식으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웜기어는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굉장히 큰 감속비를 가지고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막 15대 1 정도 이렇게 굉장히 감속비가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핸들을 돌리면은, 자, 요게 웜기어가 작동을 하면서, 여기 피트만 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트만 암이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자, 요 바가 이렇게 있죠. 요 바에 타이로드라는 게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요게, 요 피트만 암이 핸들을 돌리면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은 요 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핸들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얘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타이로드가 양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론 타이로드가 이렇게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타이로드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푸시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푸시바를 통해서 타이로드가 연결된 것도 있고, 자, 이건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하여튼 이 핸들을 돌림으로써, 자, 여기 조향기어, 웜기어 스타일로 해가지고 요 타이로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걸 핸들을 돌려가지고 타이로드가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 바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여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이로드도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타이어가 있고 여기 타이어하고 여기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강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요 점이 이렇게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이동을 하면서 요 가운데 요 점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요 너클함이라는 게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요 축을 중심으로 타이어는 요게 요렇게 D가 이렇게 뒤쪽이 돌아가니까 타이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회전이 되게 되겠죠. 우회전으로 이렇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밀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왼쪽으로 밀리면은 오른쪽 바퀴는 또 어떻게 되죠? 오른쪽 바퀴는 요 축이 요 타이로드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요 축을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핸들은 오른쪽 바퀴는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왼쪽 바퀴는 이렇게 되고 오른쪽 바퀴 이렇게 돼서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돌릴 때도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조향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렉피니언 방식도 있어요. 자, 렉피니언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핸들을 돌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컬럼 쪽, 핸들 고정 축이 이렇게 같이 회전을 하겠죠. 이 축에 뭐가 달려 있냐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자, 이 네모드랗게 되어 있는 게 렉이에요. 렉이고 여기 피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동 장치를 배울 때 렉 피니언 시스템을 배웠어요. 렉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피니언 기어가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피니언 기어가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렉 기어가 수평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니언 기어가 이렇게 돌면은 렉 기어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렉 기어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타이로드라고 한 게 이렇게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동을 하면은 요 점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요 점을 중심으로 요게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 타이어도 요거랑 강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축이랑 강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회전하면 타이어는 요게 위쪽이 이렇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요거 타이로드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 역시 오른쪽 바퀴도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좌회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조향장치 원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그림으로 봐서는 좀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하여튼 기본 개념은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형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뭐 렉피니언 방식이라고 해서 다 이 방식이 아니고 종류는 굉장히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렉하고 피니언 원리를 어떤 식으로 부착을 했느냐에 따라서 작동 방식은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렉하고 피니언을 이용해서 타이로드를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조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순환볼식은 여기가 웜기어 형태로 돼가지고 요게 이렇게 요 타이어를 자,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으로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향장치의 기본 기능, 도대체 조향장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필요 조건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향장치는 차륜, 주로 이제 앞바퀴겠죠. 조향을 하니까 앞바퀴를 원하는 방향과 각도로 조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때 그거에 대응되도록 그 방향도 이렇게 좌회전을 할 때 핸들을 돌리면 역시 조향바퀴도 수평으로 직선으로 돼 있던 게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고, 우회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즉 차륜 즉 앞바퀴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각도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첫 번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조향 조작이 쉬워야 될 거예요. 즉 운전자의 수동 조작력, 결국 뭐죠? 우리가 핸들을 돌리죠. 조향할 때는 핸들을 이렇게 돌립니다. 아까 그 핸들을 우리가 조향휠이라고 일반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정확히는 조향휠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핸들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선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핸들을 돌리는데, 자, 사실은 이 핸들을 돌리는 힘이 원래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요새는 이제 별로 큰 힘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핸들을 돌릴 때 왜 핸들 돌리는 힘이 필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은 타이어를 차량 무게 보통 최소한 1톤은 되죠. 1톤, 많으면 2톤도 되고, 승용차 같은 경우도 큰 거, 대형차는 2톤 가까이 되는데, 자, 1톤이라고 해도 타이어 하나를 500kg씩, 250kg씩 누르는 겁니다. 그럼 앞차축 기준으로 하면은 1톤이면 500kg가 누르는 거예요. 자, 500kg로 타이어를 꽉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어를 차에서 내려가지고 앞에서 타이어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굉장히 큰 하중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타이어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돌린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이 핸들을 돌려서 타이어를 돌리려면은 그냥 핸들을 돌리는 힘으로 타이어는 이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굉장히 큰 감속 기어를 이용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15대 1 정도쯤 되는 감속 기어를 사용해서 결국 감속비가 15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핸들을 돌릴 때는 돌리면서 토크를 주는 겁니다. 핸들에다가. 즉, 사람이 수평 방향으로 미는 힘에다가 그 핸들의 반경을 곱한 거. 이게 뭐죠? 이게 토크죠. 그 회전력, 사람이 핸들을 돌리는 그 토크가 결국 뭐죠? 타이어를 회전시키는 토크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회전시키는 그 핸들의 토크로는 타이어를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핸들부터 타이어까지 회전력을 전달할 때는 굉장히 큰 감속비가 요구돼요. 그래서 보통 감속비가 보통 뭐 15대 1, 뭐 20대 1, 굉장히 큰 감속비로 해서 우리가 핸들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차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핸들을 돌리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예전에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핸들 돌리기가 힘드니까 감속비도 굉장히 커요. 그러나 차량 무게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감속비가 커도 힘들기 때문에 결국 뭐죠? 핸들을, 그래서 옛날 트럭 보면은 핸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쵸? 핸들이 크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힘으로 우리가 양손으로 돌렸을 때 핸들의 직경이 크면 어떻게 돼요? 힘 곱하기 핸들의 팔 길이, 핸들의 반경이 모멘트 팔 길이가 되니까, 자, 핸들이 커지면은 동일한 힘을 주더라도 더 큰 토크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 핸들 돌리는 게 굉장히 컸었어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운전자의 조작력이죠. 핸들 조작력이 굉장히 클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향 조작이 쉬울 것, 이 얘기는 바로 운전자의 수동 조작력에 의한 조향 토크를 차량을 조향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조향 토크로 증대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감속비를 크게 해서 우리가 핸들을 돌린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감속비가 크다는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핸들을 보면은 왼쪽으로 보통 거의 한 한 바퀴 반에서 2바퀴 정도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근데 핸들을 거의 2바퀴 가까이 돌리더라도 타이어가 돌아가는 거는 한 45도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바퀴가 360도니까, 자, 2바퀴를 돌렸을 때 만약에 45도 돌아간다. 그러면 벌써 감속비가 한 16대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감속비를 통해 가지고서, 자, 우리가 보통, 자, 핸들을 돌림으로써 우리가 타이어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조향 토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감속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옛날 자동차고,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핸들을 돌리면은 이 조향 토크, 핸들력이 굉장히 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핸들력을 크게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요새 어떻게 돼요? 한 손으로도 이렇게 쉽게 돌릴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핸들을 딱 돌리는 순간, 아, 지금 운전자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는구나 라는 거를 이 자동차가 우리가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인지를 합니다. 인식을 하면은 그 돌리는 방향으로 다른 외부에서 힘을 줘요. 즉 일반적으로 유압으로 해서 줍니다. 유압으로 해서 보통 보조동력을 이렇게 줍니다. 유압으로 보조동력을 주면서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좀 더 쉽게 돌리도록 보조동력을 이렇게 가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핸들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압 방식의 보통 이렇게 동력 조향 장치를 이렇게 보통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조향 조작이 쉬워야 되는 거예요. 자, 조향 조작이 쉬워서 왜? 굉장히 큰 힘의 조향 토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핸들을 돌리는 힘이 굉장히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감속비를 사용하게 돼요. 즉 핸들부터 타이어까지
감속비가 보통 15대1 정도 이상 일반적으로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보조 동력. 우리가 이걸 보통 보조 조타력이라고 하는데 보조 동력을 이용해서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외부에서 유압으로 힘을 가해줘서 핸들을 쉽게 돌릴 수 있도록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요새는 유압 말고도 뭐죠? 모터 방식으로 자, 동력 조행 장치가 나와서 모터 힘으로서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보조 동력을 가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운전 조향 조작이 쉬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커브를 선회할 때, 즉 조향할 때 좌우 차륜의 조향각을 서로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동차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핸들을 만약에 돌린다 그러면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가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하고 돌아가는 각도가 틀립니다. 즉 왼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가요. 바깥쪽 바퀴는 조금 약간 덜 돌아가게 되고, 즉 왼쪽 바퀴에 돌아가는 각도가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커브를 선회할 때 좌우 차륜의 조향각을 서로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거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핸들을 조향을 할 때 안쪽 바퀴 선회를 할 때 안쪽 바퀴가 더 많이 타이어가 돌아가고 바깥쪽 바퀴는 조금 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작동하는 조향기구가 바로 우리가 에커먼 조향장치라고 하는데, 또는 사다리꼴 조향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자, 우리가 커브를 선회할 때는 좌우 차륜의 조향각을 서로 다르게 작동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는 조향 핸들. 우리가 커브를 선회하려고 핸들을 돌렸어요. 자, 선회를 하려고 핸들을 돌리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돌아간 상태에서 핸들을 딱 놨어요. 핸들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조향 핸들에서 손을 떼면은 조향 차륜은 다시 직진 위치로 이렇게 복귀하도록 이런 작동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직진 복원성이라 그래요. 자,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핸들을 돌리고서 안 하면 계속 또 직진 주행 나타나면 핸들을 맞춰줘야 되죠. 물론 맞춰주긴 합니다. 근데 그러지 핸들을 다시 조향을 안 하더라도 핸들은 뭐예요? 타이어는 다시 직진 상태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도록 자동차는 이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직진 복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향 핸들에서 손을 떼면 조향 차로는 직진 위치로 복귀해야 된다. 즉 직진 복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감쇄시켜 조향 핸들에 가능한 한 충격력이 적게 전달이 되어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핸들을 조향을 합니다. 물론 직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조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앞에 언덕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덕을 넘어가면 쿵 충격이 가해지겠죠, 타이어에. 근데 그 타이어를 조향시키는 건 뭐죠? 핸들입니다. 핸들에서부터 타이어까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언덕에서 이런 둔턱 같은 거에 꽉 충격을 가해지면은 그 충격이 만약에 핸들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울퉁불퉁한 지면을 막 주행을 한다고 치면은 그 충격력이 핸들에 그대로 전달이 되면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운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충격이 핸들에 오기 때문에 제대로 조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감쇄시켜 조향 핸들에는 가능한 한 충격력이 적게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중간에 완충작용을 해서 핸들에는 이 전달하는 충격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충격력이 너무 감소시켜서 타이어에 전달되는 충격이 핸들에 완전히 전달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는구나. 어디 둔턱을 넘어가는구나. 이조차도 모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감쇄시켜 조향 핸들에 가능한 한 충격이 적게 전달되어야 함과 동시에 최소한 뭐예요? 운전자가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 감각 정도는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격 정도는 핸들에 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 받는 충격으로 인하여 핸들이 동요되지 않을 것, 즉 핸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향장치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회전 반경이 가능하면 작을수록 좋겠죠. 자, 회전 반경이 작고 차의 방향 변환이 용이해야 될 겁니다. 쉽게 조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회전 반경도 작고,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도 조향 휠, 즉 핸들이 안정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저속으로 운전할 때는 자, 핸들을 조금 좀 틀었어요. 핸들을 돌리면은 타이어가 돌아가겠죠. 자, 근데 저속 주행일 때는 타이어가 좀 돌아가도 관계가 없는데 고속 주행일 때는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조금만 돌아가도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니까 갑자기 옆으로 쭉 가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속 주행에서도 조향일이 안정적이면서 자, 고속 주행에서도 이 핸들에 돌릴 때 그 감각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조향장치의 조향 기어비는 가능한 한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초기에 막 60년대, 70년대는 이 동력 조향장치라는 개념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핸들을 돌릴 때 타이어를 돌리는 그 조향 토크가 굉장히 커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속비가 굉장히 크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감속비가 크면은, 즉 조향기어비가 크면 어떤 문제가 있죠? 타이어를 조금 돌리려고 하더라도 핸들은 굉장히 많이 돌려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응 속도가 틀려지게 될 거죠. 자, 그래서 조향기어비가 좀 가능하면 작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대신 기어비가 작으면은 대신 뭐예요? 핸들 돌리는 힘은 커지겠죠. 근데 이거는 무엇으로 해결했다 그랬죠? 바로 동력 조향 장치, 동력으로 핸들을 돌리는 보조 동력을 이렇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핸들을 쉽게 돌릴 수 있는 이런 동력 조향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자, 조향 장치의 조향 기어비를 우리가 작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이런 조건이 바로 조향장치의 기본 기능 및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나열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향장치 중에서 자, 평행사변형 조향기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조향기구는 뭐냐면 우리가 핸들을 돌리면은 자, 앞 타이어가 이렇게 일정 각도만큼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근데 이 평행사변형 조향기구는 자, 선회할 때, 즉 조향할 때 좌우 바퀴,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다고 쳐요. 여기 오른쪽으로 돌린 거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우회전을 합니다. 자, 자동차가 우회전을 할 때, 자, 왼쪽 바퀴는 앞바퀴에 바깥쪽에 있는 바퀴고, 오른쪽 바퀴는 안쪽에 있는 바퀴죠. 그래서 내측과 외측 바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회전할 때입니다. 여기 선회할 때 좌우, 즉 외측과 내측 조향 차륜의 조향각, 그걸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자, 바깥쪽 바퀴 한번 볼게요. 바깥쪽 바퀴를 먼저 뒷바퀴, 이 수평선에 대해서 바깥쪽 바퀴, 요 타이어가 직각으로 마주보는 요 각도, 자, 요게 바깥쪽 바퀴의 조향각이 수평면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된 거죠? 알파만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측 바퀴, 안쪽 바퀴도 역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베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측 바퀴의 조향각하고 타이어, 그리고 외측 바퀴의 조향각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평행사변형 조향기구는 선회할 때 좌우 바퀴, 즉 외측과 내측 바퀴의 조향 차륜의 조향각 알파, 베타가 항상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게 바로 평행사변형 조향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좌우 차륜의 궤적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이게 평형사변형 조향기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핸들을 돌리면은,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타이로드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핸들을 돌리면은 요 각도가 어떻게 돼요? 직사각형 형태죠? 자, 직사각형. 즉, 평행사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마주보는 면이 항상 이렇게 평행을 해요. 그죠? 마주보는 두 선이 이렇게 평행을 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인데, 요걸 오른쪽으로 조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타이로드가 이렇게 왼쪽, 밑에 있는 요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요게 어떻게 돼요? 요 축,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 세 개는 강체예요. 기역자 형태로 된 게. 얘가 요만큼 돌아가면은 타이어도 요 축도, 타이어가 연결된 요 축도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평형사변형 조향기구는 이게 타이로드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돌아가는 요 왼쪽 타이어, 요게 평형사변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이 우회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계속 평행사변형을 유지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항상 직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바깥쪽 타이어하고 안쪽 타이어가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 조향기구예요. 자, 근데 이 평행사변형 조향기구는 좌우 차륜의 궤적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지금 먼저 바깥쪽 바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깥쪽 바퀴의 회전 반경은 요 점이에요. 요 점을 중심으로 얘는 이렇게 원운동을 해요. 요렇게. 요 점입니다. 여기 화살표로 된 거, 요거. 요렇게 기하학적인 궤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렇게 원운동을 합니다. 요게 회전 반경. 요 점, C1 점을 중심으로 요렇게 회전을 하고. 그 다음, 안쪽 바퀴. 안쪽 바퀴는 요 C2 점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해요. 요 반경이 요거죠. 요렇게 원운동을 요렇게 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바깥쪽 바퀴의 궤적하고 안쪽 바퀴의 궤적이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좌우 차륜의 궤적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바로 이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좌우 바퀴, 외측과 내측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의미는 뭐죠? 이 두 개의 바퀴가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죠. 왜? 바깥쪽 바퀴하고 안쪽 바퀴는 항상 뭐예요? 요 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즉, 이론상으로 보면은 바깥쪽 바퀴는 요 기하학적 궤적, 바깥쪽하고 안쪽 바퀴가 요 궤적으로 해서 만나면 안 되고, 바깥쪽 바퀴는 계속 이 궤적으로 돌고, 안쪽 바퀴는 요 궤적으로 계속 돌아서 계속 이 간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차축거리는 절대 변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일정해야 되는데, 이상적인 궤적이라고 되어 있는 요 궤적으로 이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평행사변형 조향장치는 바깥쪽 궤적하고 안쪽 궤적이 만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만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차륜거리, 보통 요 차륜거리, 요 거리를 우리가 보통 트랙이라 그래요. 요 길이. 그리고 차축 간의 거리를 우리가 휠베이스라고 해서 보통 요걸 휠베이스라고 하죠. 축거. 근데 요거는 이제 트랙이라고 합니다. 요 거리는. 자, 자동차의 차륜거리, 즉 트랙은 일정하므로 좌우 조향 차륜들은 기하학적 궤적을 따라 조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 기하학적 궤적. 이렇게 만날 수가 없죠. 왜? 궤적 거리를, 트랙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즉, 다시 말해서, 원래 기하학적인 궤적, 이 궤적, 이상적인 궤적으로 가야 되니까, 좌우 조향 차륜들은 각각 서로 반대편 차륜을 기하학적 궤적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즉, 이 궤적으로 가면 안 되죠. 서로 만나면 안 되니까 결국, 이 바깥쪽 차륜은 이쪽 기하학적 궤적이 아니라 이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이 궤적으로 이렇게 넓은 큰 바깥쪽 궤적으로 돌게 될 테고, 또 안쪽 차륜은 요 궤적이 아니라 요거랑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 안쪽으로 더 밀리면서 요 궤적으로 이렇게 이상적인 궤적으로 각각 이렇게 선회를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좌우 조향 차륜들은 결국 각각 서로 반대편 방향으로 바깥쪽 차륜은 바깥쪽으로 밀리고 안쪽 차륜은 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더 밀리게 되는 겁니다.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좌우 조향 차륜들은 회전을 하면서 동시에 옆방향으로 미끄러움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바깥쪽 차륜과 안쪽 차륜은 굴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밀리면서 어떻게 돼요? 미끄러움, 슬립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밀리면서 미끄러움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밀린다는 건 뭐예요? 타이어가 원래 가는 방향으로 안 가고 그 궤적대로 안 가고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원하는 선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겠죠, 차량이. 그래서 선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밀리니까 지면에서 마찰이 되게 되겠죠, 타이어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타이어의 마모도 빠르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자동차가 선회할 때는 결국 뭐죠? 좌우 조향 차륜이 옆방향으로 미끄러움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끄러움 운동을 하지 않으려면 결국 어떻게 되죠? 좌우 차륜은 항상 동심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원리를, 이런 동심원 운동. 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바깥쪽 바퀴는 요 반경으로 이렇게 돌고, 그리고 안쪽 바퀴도 역시 요 반경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요 거리, 트랙 거리는 유지하면서 동심원 운동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작용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올 사다리꼴 조향기구를 이용하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다리꼴 조향기구는 우리가 다른 말로 에커먼 조향장치라고 그래요. 에커먼 조향기구 혹은 에커먼 장토식 조향기구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 사다리꼴 조향장치를 처음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낸 사람이 이 영국의 에커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물론 이 사람이 원래는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영국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이제 영국 사람이 됐는데, 이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이 사다리꼴 조향기구를 처음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그게 19세기 초일 거예요. 영국에서 특허를 내가지고 이 사다리꼴, 즉 사다리꼴 조향기구를 처음 특허를 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에커먼 조향기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에커먼 조향장치 특허를 낸 거를 이 프랑스의 장토라는 사람이 조금 개량을 해가지고 이제 상용화를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혹은 에커먼 장토식 조향기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에커맨 조향기구, 즉 사다리꼴 조향기구에 대해서 볼게요. 자, 앞에 평행사변형 조향기구는 어떻게 됐죠? 이 마주보는 면이 평행이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였죠. 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이가 아까는 평행사변형이지만 이번에는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요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우회전을 하면 이게 타이로드라고 하는 건데 우회전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얘가 요 타이로드가 이렇게 물론 여기에 만약에 아까 조향기구에 의해서 핸들을 돌리면은 컬럼축을 통해서 여기 예를 들어 타이로드 여기 예를 들어 렉 피니언 방식으로 있다. 그럼 피니언이 돌면 요 렉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밀겠죠. 이렇게 미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 사다리꼴 방식에서는 얘가 만약에 이걸 우회전을 하려고 해가지고 우회전을 할 겁니다. 우회전을 해서 얘가 이렇게 타이로드를 이쪽으로 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점, 킹핀이라는 요 축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럼 이 타이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킹핀을 중심으로 같이 회전을 해요. 왜? 요게 강체라 그랬죠? 직각보다 좀 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요 타이어도 역시 위쪽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게 회전을 이쪽으로 이렇게 타이로드가 가면은 얘는 또 뭐예요? 요 점을 중심으로 오른쪽 타이어도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이러면서 얘도 우회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우회전을 했다고 쳐요. 이렇게 돌아갔을 때.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얘도 이렇게 타이어가 돌아가는데 자, 이게 평행사변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에 있는 요 킹핀 축에 연결된 거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돌아가는 각도가 이 바깥쪽 타이어보다 요 안쪽 각도 돌아가는 게 더 많이 돌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요 아까 요 뒷차축에서 수평선을 긋고 요거의 수직으로 선을 이렇게 긋고 그다음 내측 차륜에서도 이렇게 수직선을 딱 그으면은 자, 요 바깥쪽 차륜에서 그은 수직선과 내축 차륜에 대해서 수직선을 그은 게 이렇게 C점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면서 자, 내측 차륜은 회전 반경이 요거죠. 요 회전 반경 요걸로 해서 요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바깥쪽 차륜은 어떻게 돼요? 요 C점을 중심으로 반경이 좀 크죠. 회전 반경이 더 커요. 요 회전 반경을 중심으로 요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요 C점을 중심으로 회전 반경이 틀린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동심원 운동을 하겠죠. 결국 뭐죠? 아까 요 거리 트랙이라 그랬죠. 왼쪽 차추가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 간의 거리 트랙이라고 했는데 이 트랙 거리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동심원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죠? 바깥쪽 바퀴는 좀 크게 돌고 안쪽 바퀴는 이렇게 작게 돌면서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다리꼴 조향기구 해서 자, 선회할 때 좌우 즉 외측과 내측 차륜이 이거 지금 다 우회전하는 경우입니다. 옆방향으로 미끄럼 운동을 하진 않아요. 왜? 아까처럼 밀리진 않고 왜? 동심원 운동을 하니까 회전 반경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동심원 운동을 하니까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끄럼 운동을 하지 않고 주행하려면 자, 내측 차륜이 외축 차륜보다 더 많이 조향된다 그랬어요. 내축. 더 많이 조향됐죠?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적어요. 그래서 선회 시에 내축 차륜의 선회각, 즉 내축 차륜 요거 요렇게 해서 걷을 때 요 각도 베타가 외측 차륜의 선회각인 알파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회할 때 좌우 조향 차륜이 그리는 원의 궤적은 항상 요 공통 중심점 C점이죠. 공통 중심점 C점을 갖고서 회전 방향이 다르게 이렇게 동심원 운동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바퀴가 밀리지 않으니까 원하는 그 각도만큼 조향이 되겠죠. 자, 조향이 되면서 우리가 조향 성능이, 조향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좀 더 보시면은, 야, 요거는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계속 써놨네요. 자, 하여튼 요게 앞에 그림이었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이제 우회전이었지만, 자, 여기 직진할 때는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우회전할 때는 요 그림이죠. 우회전할 때는, 자, 여기 이렇게 사다리꼴 조형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좌회전할 때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번엔 좌회전할 때는 내측 바퀴가, 자, 왼쪽 바퀴가 더 뭐죠? 많이 꺾이게 됐죠. 조향각이 커지고 바깥쪽 바퀴는 조향각이 좀 적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전 반경을 계속 요 트랙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일정한 동심원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돌아가면서 요거 밀 때 한번 원리를 한번 요 그림 보고서 하나하나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